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후 위기로 기온이 오르면서 한때 추운 날씨 덕분에 진드기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캐나다 전역이 진드기 확산으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빠르게 늘고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하늘에서 진드기를 뿌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에 따르면 라임병을 옮기는 외래종 진드기들이 미국 국경을 넘어 해마다 35에서 55km씩 북쪽으로 서식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 KT 클로우 교수는 인구가 밀집한 미국 국경 인근 지역이 이미 진드기가 살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진드기가 많지 않은 남부 일부 지역도 앞으로 10년 안에 서식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슴 진드기, 즉 검은다리 진드기의 확산입니다. 이 진드기는 라임병을 옮기는 대표적 매개체입니다. 캐나다에서는 2009년 144건이던 라임병 확진 사례가 2025년 잠정 7,105건으로 늘었습니다. 16년 만에 약 50배 증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 규모가 통계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임병은 보렐리아균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릴 때 발생합니다. 이 초기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진단이 늦거나 치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로감, 근육과 관절 통증, 신경계 증상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심각한 합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드기 확산의 핵심 원인으로는 기후 변화가 꼽힙니다. 과거 캐나다의 겨울과 봄은 진드기가 활동하기에 너무 추웠지만 이제는 봄이 빨라지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진드기가 먹이를 먹고 번식할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숲이 주택 개발로 잘게 쪼개지는 산림 파편화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슴과 설치류가 교외 주거지로 가까워지면서 진드기와 사람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봄철 농번기와 야외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털 진드기 유충은 쯔쯔가무시 병을, 작은 소피 참 진드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를 옮깁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드물게 보고되던 오즈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80대 여성이 집 앞 텃밭에서 일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오즈 바이러스는 신종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증상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비슷해 구분이 쉽지 않고 현재 전용 치료제나 백신도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대책은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풀숲이나 논밭에 갈 때는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출 뒤에는 몸을 꼼꼼히 살피고 바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 산책 때도 수풀에 들어간 뒤 진드기가 붙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쟁과 관세, 고금리와 고물가가 동시에 몰아치는 세계 경제의 경랑 속에서 한국 경제가 예상 밖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릴 것 같았던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항해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K제조업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1.83%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OECD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뛰고 관세 전쟁으로 세계 교역이 얼어붙는 상황에서 나온 성적표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끕니다. 국제 기구들도 한국 경제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1.7%에서 2.6%로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과 KDI도 성장률 전망을 나란히 상향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는 와중에 한국만은 오히려 전망치가 올라가는 이례적인 흐름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래된 성장 공식, 즉 수출 증가가 제조업 생산을 늘리고 다시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기 대비 3.9%,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대외 악재가 성장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수출과 제조업의 힘이 밀어낸 셈입니다.
그 최전선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고부가 가치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D램 시장의 1, 2위를 차지하며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AI 시대의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조선업도 다시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한국 조선업의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도 국제 안보 불안 속에서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는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 실전 성능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까지 더하면 한국 제조업의 포트폴리오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어느 한 품목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과 장비를 여러 축에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한국 제조업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이 단순한 경기 반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독일이 제조업 강국으로 세계 시장의 기준을 제시했다면 AI와 안보 위기가 결합된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는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노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다만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려면 기술 고도화와 연구개발 투자, 스마트 제조 혁신이 계속돼야 합니다. 전쟁과 관세의 먹구름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엔진은 반도체이고 그 바퀴는 조선과 방산,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입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K제조업은 대한민국의 방패이자 성장의 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투입한 비용이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쟁은 군사작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후폭풍을 남기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이번 이란 전쟁 비용을 약 40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탄약 사용 비용과 파괴된 장비, 미군 기지 피해 복구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국방부 예산에 이미 잡혀있던 병력 운용비와 장비 유지비는 빠져 있어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큰 지출 항목은 탄약이었습니다. 전체 비용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260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이 탄약 사용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와 고성능 미사일이 대량으로 사용됐습니다. 한 발당 약 250만 달러, 우리 돈 38억 원에 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번 전쟁에서만 약 1000발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의 핵심 미사일 재고가 상당 부분 소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별도로 8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 소식통들은 이 가운데 이란 전쟁에 직접 투입된 금액은 200억 달러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전쟁이 미국 군사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전쟁 비용이 국방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쟁 이전 갤런당 3달러 아래였던 미국 휘발유 가격은 전쟁 기간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략 비축률은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오클라호마주 쿠싱 저장시설의 원유 재고도 2천만 배럴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물가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오르며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불안이 커지자 연방준비제도도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지만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은 미국의 군사적 승패를 넘어 재정과 에너지, 물가, 금리까지 흔드는 복합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발사됐고 유가는 뛰었으며 물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쟁의 청구선은 이제 미국 국민의 지갑과 경제 전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기준을 유지해온 유럽연합 EU가 중대한 정책 전환에 나섰습니다.
기후 변화와 해충, 식량 안보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전자 편집 작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신유전체 기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외래 유전자를 넣지 않고 식물 자체의 유전자 일부만 정밀하게 교정한 작물, 이른바 신유전체 기술 1군 작물을 기존 유전자 변형 생물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것입니다. 자연 교배나 전통 육종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유전자 변화라면 일반 작물과 비슷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유전자 편집 작물이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초제 내성을 갖게 하거나 살충 물질을 만들도록 편집한 작물은 제외됩니다. 또 외래 유전자를 주입한 NGT2 작물은 지금처럼 위험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유는 이번 변화가 작물을 어떤 기술로 만들었느냐보다 최종적으로 어떤 유전적 특성을 갖게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유럽 농업 정책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강한 환경운동 전통과 기업형 농업에 대한 불신 때문에 GMO를 엄격하게 규제해왔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내열성 작물, 병충해에 강한 밀, 영양 성분을 높인 채소처럼 미래 농업에 필요한 품종 개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국제과학계와 연구기관들은 이번 조치를 과학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이정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농민들은 거대 농업기업이 유전자 편집 종자를 특허로 묶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이에 유럽의회는 특허 금지 대신 특허 정보 공개 의무화를 택했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특허 기술을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도록 해 중소기업과 농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절충안입니다. 세계 각국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유전자 편집 토마토의 시판을 승인했고 영국은 유전자 편집 작물을 정밀 육종 생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전자 편집 작물을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쪽, 안정성과 생태계, 소비자 알 권리를 중시하는 쪽의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 기술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또 식량 안보와 생태계 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묻는 세계적 논쟁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